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꺼내놓기 시작했고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수행하는 것을 이제 고려하는데 그때 성과가 왜곡이 되면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이제 문제라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성능을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점입니다. 근데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가 여전히 필요하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은 그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일반화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더 이제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공감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요 랜덤 포레스트의 성능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이 공정하게 이제 비교를 하려면 이 스코어즈도 랜덤 포레스트도 이빌리에이트 모델이 아닌 크로스 밸리데이션 쪽으로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주석 처리를 잠시 하고 아예 지워버리지 않는 이유는 있는데요. 이게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가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제 스코어를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포레스트 하고 캔서 데이터 이제 캔서 타겟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제 5 이렇게 이제 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코어 들이 이제 어떤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나오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제 측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도 이제 수행했고 이 그 경고가 많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타겟은 이제 오류 오타가 하나 났네요. 경고가 이제 여러 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면 이 교차 검증하면 그만큼 이제 모형을 여러 번 그 해야 되거든요. 저 경고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프린트문을 그냥 가장 이제 마지막에 배치해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요 경고도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비교하니까 랜덤 포레스트도 꽤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하면 얘는 98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평균이 지금 94에서 이제 96으로 랜덤 포레스트가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골라가지고 했을 때는 어떤 때는 또 얘가 잘하고 어떤 때는 또 얘가 잘하고 이러니까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거에 대해서 판단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더 그 현실에 가까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 서로 다른 데이터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는 이제 이런 성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나 그 불완전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이 정규분포의 그 의미는 평균에서 확률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지만 항상 요 최대값이 나온다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한국 남자 이제 성인들의 평균 키가 뭐 175에서 이제 그 요새 이제 커져가지고 뭐 177까지도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내 자녀의 키가 무조건 이게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훨씬 더 뭐 큰 뭐 180 이상이 이제 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모자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장하는 방법은 없죠.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런 양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규 분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악의 경우에는 뭐 92까지나 91도 나올 수 있는데, 최선의 경우에는 뭐 96 범위도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리즘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들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성능을 오해하게 된다. 그런 점이 이제 논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잔뜩 나오는 경고들을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이 스케일을 좀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능 자체가 이 해당 알고리즘의 잠재력을 완전히 다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 모형들은 전처리를 좀 타요. 그래서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이제 통해서 지난번에 논의드린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이 있으실 수 있겠죠. 요거는 그냥 논의한 거니까 바로 할게요. 야, 이게 민맥스를 써야 되냐, 뭐 스탠다드를 써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게 민맥스를 쓰고 나서 스탠다드를 쓰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있으면 일단 민맥스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민맥스로 했는데 이게 이 내가 데이터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EDA를 하다 보니까 얘는 좀 분산이 중요한 애인 것 같아. 알고리즘이 분산을 좀 좋아하는 애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그 공정을 삽입을 해서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 스케일러가 이제 들어가고 그 민맥스 이제 스케일러가 이제 설정이 되고 조금 번잡스러워져요. 이제 X 스케일들을 이제 해가지고 요 스케일러에서 이제 fit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제 캔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는데 되게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번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잡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 공정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fit을 여러 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된 변수를 이제 장명을 해주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변수 자체가 많아집니다. 폼 잡는 거 보니까 뭐 방법이 있나 봐. 어떻게 하셨어요? 좀 나은 개선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공정이 좀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코드가 번잡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웬만큼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스케일 저정 같은 기법이 어떤 알고리즘들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요 다항식과 같은 기법은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막 90점대 막 후반 정도로 중후반 정도로 성능이 이제 되게 높은데 차원 확장을 다항식으로 하는 건 너무 과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언더가 이제 심한 경우에 선형 모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다항식은 결정 트리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체로 이제 언더핏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형 모형이 특성의 차원이 이제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면 표현력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결정 트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결정 트리는 어제 논의해 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랜덤 포레스트를 쓰면은 최적화 성능이 무조건 100점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기 나오는 점수는 다 일반화 성능이고 이제 최적화 성능은 아닌데, 근데 그냥 그 디시전 트리를 써도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점수 말고 이제 훈련 점수는 무조건 100점을 이제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논의냐면 20페이지의 6장에 알고리즘 체인과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이제 그 419페이지의 영역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왜 지금 이제 하느냐라고 하면 이 419페이지 6.2절 아래쪽에서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민맥스 스케일을 조정하고 모형을 이제 훈련시키는 워크플로우라고 이제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매번 수행을 하는 게 좀 번잡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정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사이킬런에서는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이익이 무엇인가는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제 선형 모형이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애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정이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변수 관리도 까다롭고 하니까 매번 하는 게 이제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이클런의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라인 객체를 좀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스케일러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제 다음과 같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파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공정들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정들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스케일러고, 얘는 이제 그 스케일러 객체를 삽입을 하고, 두 번째 공정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이제 그 명칭을 주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객체를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파이프가 그냥 모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볼게요. 사이클론이 어쩐지 두 번 들어왔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요한 차이점을 이제 보여드리면, 요 파이프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제 요 파이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공정의 그 일련의 순서의 집합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유용해요.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스케일러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은 뭐하고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예측 모형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그 구성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이런 구성을 타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장점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는 캔서 데이터를 원래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원래의 x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스케일러에서 내부적으로 fit transform을 x에 대해서 수행하고 그 다음 공정에 이 결과를 넘깁니다. 요게 이제 1번 공정이에요. 2번 공정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원본의 데이터를 넘기고 이 변화된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장명을 해주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뭐 x 스케일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공정이 많아질 때마다 이 변수를 관리하는 게 까다로워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캔서 데이터를 넘기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변환이 이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이 선형 모형들이 이 파이프라인의 구축 필요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전처리를 좀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잘 수행이 돼서 요 아래쪽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관찰할 수 있는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성능이 예전에 90 이제 한 3, 4점에서 96점으로 상승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고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 경고는 선형 모형의 이제 수렴과 관련된 거고, 이 수렴은 이제 최적화 연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최적화 연산을 하는 방법이 요 이런 이제 행렬 연산을 기반으로 하는데, 요거를 이제 역행렬을 구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x의 값들의 차이가 크면 그 역행렬들을 구할 때 연산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렴 경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불안정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행렬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무어 펜로즈 뭐 이제 근사 역행렬 뭐 해법을 뭐 구한다든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직접 상대하진 않고요. 알고리즘이 해줘야 되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을 얘기해봐라. 아까는 랜덤 포레스트에 비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 평균이 96인데 그게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준하거나 상회할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편차가 적어요. 굉장히 편차가 적은 상당히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면서 평균도 높아요.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평균은 이제 아까랑 유사한 수준인데 98부터 92까지 편차가 꽤 커요. 그러면 이게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서 이제 누가 이제 더 크다 작다를 얘기하기 어려운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유사하다면 어느 걸 더 선호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더 안정적인 편차를 보이는 그런 모형이 더 듬직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랜덤 포레스트가 오히려 현재 선형 모형에 비해서는 더 불안정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결과가 뒤집혔죠. 야, 근데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거는 선형 모형만 편애한 거 아니야? 선형 모형은 뭐 이렇게 정성을 막 많이 이제 들였잖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능을 올려놓고 나서 랜덤 포레스트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불공정하지.
얘도 기회를 줘. 얘도 스케일러블 하고 해.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랜덤 포레스트를 사랑하지 않아서 선형 모형을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점을 논의드리기 위해서 그 결정 트리에 해당 부분을 제가 이제 페이지를 참조하면서 이제 상의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저런 그 전처리 기법들은 독립적인 가치가 없고 항상 누구랑 같이 노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0페이지의 장단점과 매개 변수는 이제 결정 트리의 장단점과 이제 매개 변수인데요. 결정 트리가 이전에 소개한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나은 점은 두 가지. 첫째, 손쉬운 시각화. 요거는 플랫 트리를 통해서 아주 손쉬운 시각화가 가능하죠. 왜냐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존의 선형 모형 그 시각화를 하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막 0으로 놓고 막 이게 막 정리를 해가지고 막 결정 경계를 막 그리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노력이 되게 들거든요. 근데 결정 트리는 그냥 if else 문이기 때문에 이 플랫 트리라고 하는 API를 호출하면 그냥 별다른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에 그 돌아가셔서 이제 뭔가 예측 모양 만들었어요. 그러면 꼭 돌아오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믿어도 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설명하실 때 만약에 선형 모형으로 설명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형 모형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뭐 보통은 이제 뭐 4차원 이상의 데이터를 상대하시겠죠. 그러면 걔는 그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리는 게 불가능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발표를 하실 때는 뭐가 유리할까요? 조직에서 발표를 할 때. 결정 트리는 무조건 그릴 수 있어요. 어떤 차원의 데이터에 대해서든지 그냥 이 투에서문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발표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모셔온 다음에 이거 모형이 진짜 이거 왜 잘합니까 하면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모형이 따지기에는 뭐 캔서에서 어떤 특성을 뭐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뭐 의사들을 이제 모셔와서 설명하면 저희는 정약 전문가는 아닌데 그 결정체리가 뭐 그렇다네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그걸 보면서 얘기하겠죠. 아, 그렇지. 나라도 저게 저 정도 수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 하고 막 끄덕끄덕 하시겠죠.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그 머신러닝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 머신러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언제나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유효한 점이 뭐냐면 데이터 스케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정 트리에서는 특성의 정교화나 표준화 같은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죠.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결정 트리 이제 그 개념을 이제 보면서 같이 이제 보면 요 결정 트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시면 X1이나 X2를 어느 거 하나를 정해야 돼요. 뭐 그 정하는 뭐 기전은 어제 논의 드린 대로 뭐 정보 획득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엔트로피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건 그냥 이제 디테일일 뿐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얘가 이제 요런 트리를 이제 형성해야 되는데, 이 언제나 임의의 한 특성과 그것의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x의 값이 크고 x2의 값이 작다든지 하는 요런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x1들끼리 비교가 되고 x2들끼리 비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단위가 다른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비교해서 선형 모형의 경우에는 다 같이 놀아야 돼요. 너는 좀 목소리를 키워줘, 이렇게 하고, 어떤 애는 막 특성이 너무 커, 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게 좀 죽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다 같이 하나의 공식에서 놀아야 되면은 이제 약간 그 연령대가 다른 애들이 같이 노는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아가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결정 트리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맥락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 여기서 제가 그 결정 트리를 편애해서, 아니 혹은 선형 모형을 편애해서 얘 너는 이쁘니까 스케일링 해줄게,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걸 이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파이프를 이제 구성했는데, 어, 이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결정 트리 계열들은 그냥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야, 그럼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결론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이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캔서에 대해서는 그럼 결론이 뭐냐? 저라면 선형 모형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선형 모형은 한 가지가 더 있죠. 요 C 1.0이라고 하는 수치가 제일 바람직한 수치인가?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뭐 해야 될까요? 튜닝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튜닝을 하려면 뭘 봐야 될까요? 훈련과 시험 점수의 이제 격차 같은 것도 이제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지금 96이 나쁘지 않은데 97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C를 이제 10으로 이제 증가시켜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쫄 필요 없다는 거죠. 훌륭했지만 더 높은 성능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성능이 어느 특정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요 C를 증가시키니까 그 점수의 편차가 좀 그 출렁이기 시작해요. 그죠? 확실히 그 표현력을 증가시키면 일반화 성능의 편차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관찰할 만한 이제 그런 점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캔서를 가지고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보스턴을 가지고서 한번 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 캔서에 대해서는 선형 모형의 판정승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스턴 포레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에스티메이터 결정 트리의 개수가 이제 100개 이고요.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스코어즈를 이제 뽑는데, 그 이제 랜덤 포레스트 2번인 이제 랜덤 포레스트 계열의 2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다음과 같고, 이 보스턴 포레스트를 이제 넘기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 데이터와 보스턴 타겟을 이제 넘겨서,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5를 이제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실 때 그 예전과는 다른 좀 주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또 봐야지 알아요. 여기에 보시면 대단히 의외다라고 하는 그런 점수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이 보스턴에 대해서 수행을 했을 때 보시면 이 스코어의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베스트는 85점 이런 식으로까지 올라가는데 최악의 경우, 그죠? 요거는 이제 현재의 이제 베스트인데 최악의 경우는 20점대까지도 내려가고 그 결과 평균 성능이 60점대예요. 근데 이런 성능은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현재 이 보스턴 데이터에 그 편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보스턴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수집이 됐는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요거를 이제 자를 때 크게 이제 5조각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증 1번, 검증 2번 이렇게 이제 해서 5조각이면 이제 검증 5번 이렇게 이제 나누겠죠. 그런데 이거를 나눌 때 이 보스턴 데이터가 지난번에 논의드린 대로 이제 그 주택 가격과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수집을 1번 지역을 수집하고 다음 2번 지역 넘어가고 3번 지역 넘어가고 4번 지역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수집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했다면. 근데 만약에 그런데 지금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식으로 쪼개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좀 못 사는 동작, 뭐 극빈이고 여기 이제 극부가 있다고 할게요. 그죠? 근데 그 요 극빈 지역의 포함 이제 검증 데이터라고 나머지 여기를 이제 훈련 데이터로 하면 요 극빈 지역을 경험을 못한 상태로 이거를 이제 평가하게 되면서 이제 모형이 이제 안 맞겠죠. 또 반대로 극빈 지역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갔는데 그 극부 지역에 대한 검증하면 이제 안 맞겠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야,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 문제는 없지 않았었나? 그거는 우리가 방법을 적용해서 그렇거든요. 뭐 했냐면, 그래서 얘네들을 셔플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이제 보시기 위해서 이제 문제점이 이제 짐작이 되니까 표본 순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 그 표본의 순서를 numPy 랜덤의 이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셔플에
효과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제 표본의 순서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표본의 순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잘 나왔는지 일부 몇 개만 이렇게 출력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셔플의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요. 이 표본의 순서를 여기 이제 그 각각에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보스턴 데이터랑 보스턴 타겟에 일괄적으로 이제 표본의 순서를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능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이 표본의 순서가 실제로 무작위로 이제 섞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같은 데이터인데 평균 점수가 극적인 향상이 있었습니다. 80, 뭐 6점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고 제일 잘할 때는 89점까지도 가고요. 좀 못할 때는 이번에는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죠. 75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도 아까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낫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 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5를 한다는 요 설정 자체에는 이런 그 셔플 기능은 없구나. 네, 없습니다. 그냥 크로스 밸리데이션 5라는 정수값 자체는 그냥 원래 것들을 그냥 균일하게 5등분을 하라는 것만 이제 설정이 가능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셔플 자체의 기능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여기 뭐 이제 셔플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프릿처럼 API가 있어야 이거를 뭐 편하게 쓸 거 아니야. 이거를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죠? 그래서 이제 API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차 검증을 이제 섬세하게 하는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차 검증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론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제 교차 검증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첫 번째로. 왜 필요한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교차 검증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343페이지로 가보실까요?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냐? 이게 총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알고리즘만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선형 모형 써. 선형 모형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똑같은 랜덤 포레스트고 똑같은 보스턴 데이터인데 성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리즘만으로 성능을 낸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43페이지에 5.1.2절의 교차 검증의 장점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이제 정리하고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훈련과 테스트 세트로 한번 나누는 것보다 교차 검증을 사용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누는데, 그죠? 보통 나눌 수 있다고 해야 되죠. 무작위로 나눌 수 있다.
네, 만약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누면 운 좋게 훈련 세트에는 분류하기 어려운 샘플만 담기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다. 근데 이게 야 어려운 게 담긴 게 왜 운이 좋은 거야? 이런 거죠. 지난번에 이제 논의 드린 대로 모의고사가 어려워. 그러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쉬운 데이터가 남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일반화 성능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수능 점수가 그 평소보다 높게 나온 것에 비유할 수 있고, 그래서 운 좋게라고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는요? 반대로 분류하기 어려운 샘플이 모두 테스트에 들어간다. 즉 수능이 어려운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훈련 데이터가 이제 쉬울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적합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난이도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발생하면 그건 이제 모형의 이 과적합의 양상이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로 인해서 기인한 거지 모형의 표현력으로 인해서 기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형 쪽에서 그 튜닝을 해주는 게 부정확하거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것이 훨씬 이제 바람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차 검증은 어, 서로 다른 테스트들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이제 성능 지표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또 논의한 부분이 있죠. 다음 페이지 이제 넘겨보시면 343페이지. 훈련 데이터에 얼마나 민감하냐. 그래서 이 범위가 이제 넓으면 최악과 이제 최선의 경우에 범위가 넓다. 이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 편차가 증가하면 실제로 이제 그 과적합이라고 평가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 과적합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이제 고분산 하이베리언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기분이 좋아. 그러면 갑자기 막 성능이 뛰는 거야. 근데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네 하면은 막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 알고리즘한테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원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요. 물론 그러면서도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그 최선과 최악의 범위가 넓으면 이게 불안정성이 좀 크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이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교차 검증의 주요한 단점은 연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인데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오를 하면 그러면은 모형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걸 5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에는 그냥 순식간에 끝나니까 토의 데이터라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교차 검증에 대한 이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는 그 이 교차 검증을 좀 섬세하게 하는 설정들이 있고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설정 중에 일부를 적용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